우리가 뭐 광고하시는 분들만 회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각자 계신 영역에서 회의를 하는 동안에 창의적인 분야를 발견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덧붙여서 그 인문학적 책 읽기가 네, 창의성을 자라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책에서 읽고 감명을 받았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 마음에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감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보면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적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울고 많이 웃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단어들 속에는 전부 다 내가 공감하지 않으면 울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소름 많이 돋고 무릎에 힘 빠지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자기의 촉수를 예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네. 자, 그 말씀을 받들어서요. 여기 계신 청중분들도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웃고 또 많은 것을 얻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이어서 홍성욱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 잡종적 지식론, 그리고 하이브리드형 인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오셨는데요.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융합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 있는지 오늘 계속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요. 정말 코어거든요.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융합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드는 그 비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창의성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로, 그렇지만 상당히 창의적인 과학과 예술과 문학적인 업적을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문자가 만들어진 게 몇천 년, 혹은 인간이 이렇게 진화한 게 몇십만 년이라 그러면은 그 동안에 불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고 없던 것들을 계속 만들어 오면서 창의적인 일들을 해왔는데 예술 작품도 만들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창의적인 그런 작품과 과학과 기술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왔다는 거죠. 잘 모르고서. 그러니까 피카소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한 신문기자가 피카소한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냐 물어봤더니 피카소가 나도 잘 모른다. 그리고 알아도 안 가르쳐 주지 그러면서 답을 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채로 창의적인 사람들은 계속 활동을 해왔는데 그런데 창의성의 비밀이라 그럴까요? 정말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를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한 게 1950년대, 60년대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련이 인공위성을 먼저 쏘아 올리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은 미국에서 이 소련을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창의적인 인간들을 많이 키워내면은 우리가 소련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창의성 연구에 엄청난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과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그 창의의 핵심이 뭐냐,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의미 있는 학문적인 연구가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한 20, 30년이 지난 다음에 대략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창의성과 관련된 몇 가지 합의 사항들이 얻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에 강연에서 말씀드린 없는 거에서 있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새롭게 조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핵심은 결국은 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융합, 서로 다른 것들을 남들이 하지 못한 방식으로 결합을 해서 새로운 것을 얻어내는 것이 창의성의 비밀이었다. 아주 핵심적인 본질이었다 하는 것이 그 연구자들 사이에 대략적인 합의사항으로 한 1980년대, 90년대 정도에 얻어진 사항이고 저희는 이제 지금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과학적 창의성이 무엇이다, 예술적 창의성이 대략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베일을 하나씩 이렇게 벗겨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의적인 인재 교육, 뭐 혁신, 우리가 좋아하는 혁신이라든지 창의적인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면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시켜내는 사람들의 어떤 적극적 상상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지금은 대략적인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합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네.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게 아니고요. 유에서,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을 새롭게 보는 것이 또 융합을 향한 새로운 시도다라는 말씀이 귀에 와닿고요. 또 자신이 그 아는 영역을 모르는 영역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능력, 그 소통 능력이 융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니까요. 이것만 오늘 이렇게 머릿속에 담으셔도 큰 거 가져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해한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이어서 최원서 셰프님, 네, 입술을 이렇게 만지작만지거리면서 귀엽게 앉아 계셨는데요. 자,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요. 장르의 그 경계를 넘어서 정말 기발한 요리를 창작하고 계시는데요. 본인의 입으로도 정말 자신을 천재라고 생각했다라며 900여 개의 창작 요리를 완성하기까지 참 히스토리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어떤 계기로 남들이 하지 않은 그런 요리를 창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먼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상에 천재는 없다고 하셨는데 전 천재는 아닙니다. 좋은 스승 밑에서 오랫동안 잘 배웠던 거고요. 알고 봤더니 그분한테 배웠던 걸 그 안에서 재조합했던 내용인데 그렇게 그런 새로운 요리를 만들게 된 계기가 10년 동안 그 스승님 밑에서 배우다가 저 혼자 따로 제가 주방장이 됐을 때 어떤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요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10년 동안 배운 요리를 그대로 했던 거죠. 단 뭐 똑같은 파스타인데 좀 뭐 맛이 조금씩 변형이 됐던가. 그런데 그때 당시 한 6년 전이었는데 블로거 막 인터넷에 올리는 게 유행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레스토랑을 검색을 해보면 정말 맛있다. 근데 제가 라쿠치나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맛있는데 라쿠치나 음식하고 오버랩된다. 사실 뒤통수를 탁 맞은 느낌이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시장은 정해져 있는데 스승님 요리를 제가 똑같이 하고 있으면 누가 되는 것 같죠? 나눠 먹기는 감히 제 스승님인데 장르를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제가 제 스승한테 배웠는데 똑같이 그걸 했었을 때 그분을 능가할 수 있겠느냐. 그거보다는 사실 다른 장르를 만드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부터 막 이것저것 시도를 했는데 음식도 요리도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여기서 간과해야 되면 안 되는 게 새로운 요리를 하고 굉장히 트렌디한 요리 남들이 안 하는 거 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인 거에 음악도 저는 물론 걸그룹을 좋아하지만 걸그룹이 인기가 있다고 걸그룹 요리만 나오면 음악 문화는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포크송, 락 뭐 이런 것처럼 저희 스승님 같은 분들이 그런 전통 개선을 잘하기 때문에 저희같이 새로운 요리도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스승님은 스승님 나름대로 길을 가시고 저는 거기에 다른 길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고 만들게 됐습니다. 결국 스승에 대한 예의, 그렇죠? 인간 됨됨이로 이렇게 또 창의적인 길로 가게 되셨네요. 네, 좋은 분이십니다. 참, 그렇게 발견하게 되기까지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기억나는 점이 있다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새로운 요리를 발견하게 된. 네, 그 창의적인 그 요리를 발견하면서 어려운 점이 분명히 부딪히는 점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한계점이라든지 그런 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막 앉으면 5분 만에 텍스트로 그냥 뭐 요리가 나오니까. 근데 좀 한계가 오더라고요. 2, 3년 동안 400, 500개 막 만들고 나서는 너무 어려우니까 물론 기본 베이스가 부족하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하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 변화나 뭐 새로 도전하는 걸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요리를 따로 배운 것도 아니고 많은 친구들이 막 저희 레스토랑에도 창의적으로 뭐 이렇게 요리를 내기 위해서 요리 대회도 하고 레시피를 내봐 그러는데 자기 결과물이 보잘것없고 이럴까봐 안 내고 막 걱정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요리 자체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손님들한테 팔지 않으면 되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내가 요리 공부도 배우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런 거 괜히 뭐 잘못했다가 창피당하지 않을까. 그런 게 사실 위기로 올 수도 있었었는데 극복한 거는 인정하고 가는 거죠. 전 배우지 않았으니 더 자유롭게. 뭐가 창피해. 그래서 좀 이런 비유를 좀 우습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안에서 실수한 건 내 방 안에서 나 혼자 방귀를 낀 정도로 생각하자. 남이 어떻게 알아? 나갔는데. 저는 완성된 결과물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좀 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남들이 안 하는 그런 무식한 식자재 조합이라든지 요리의 그런 접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 박의견 CD님께서 실패를 디폴트로 여겨라라는 말씀을 정말 깊이 몸소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렇죠? 자, 전병상 대표님. 기존 예술 장르를 뛰어넘어서요. 정말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저도 보면서요. 뉴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역시 이 분야도 정말 개척 분야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뉴미디어 같은 그런 새로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 점들이 있으셨는지 그런 봉착하게 됐었던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들 많았어요. 네, 굉장히 많았는데 감전도 돼봤고요. 그 기계를 모르니까 이렇게 플러스만 해서 잘못 붙이면 몸이 찌릿하더라고요. 몇 번 하니까 이렇게 익숙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TV 몇 번 이렇게 분해하다가 어릴 때 얘기예요, 사실. TV 분해하다가 이렇게 정전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뒤지기도 터지고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또 어머니가 만들어 의상실 하셨으니까 옷 같은 거 비싼지 몰랐어요. 가위로 몇 번 이렇게 구멍 좀 냈는데 그 고객께 이제 큰 피해가 가지고 결혼식 날이었더라고요. 그런 좀 사고를 많이 쳤어요, 어릴 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스스럼 없이 쳤는데 그런 것을 그냥 쿨하게 이해해 줬던 부모님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큰 영향이었던 것 같고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냥 포기하셨던 것 같아요. 쟤는 그냥 그래 자폐 하나 키운다 생각하고 가자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뭔가 내공을 싹 쌓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요,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이후에 무언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동기부여를 찾는 게 저한테는 가장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그 동기부여를 찾게 되면서부터는 목표지향성이 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냥 그 과정들을 이렇게 요 목표를 넘어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로봇을 만들어서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연주를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수포였거든요. 근데 수포가 뭐냐면 수학 포기였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죽을 때까지 하지 않으리라라고 생각하고 미술을 했는데, 뭔가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로봇을.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원 미대를 나오고선 이걸 정말로 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서울로 전화를 해서 수학의 정석을 하나를 사왔어요. 그래서 수학의 정석을 이를 악물면서 6개월 동안 정말로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수학의 정석이 저는 너무너무 싫었고, 정말 고민이 되셨지만 그분을 정말 증오했었는데, 근데 저는 지금 그분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수학의 정석을 6번을 다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로봇을 움직이게 는데 필요한 원리를 거기서 알게 되고 나니까 와, 정말 이건 신천지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학생이었고 그랬는데 대학원에 공대를 갔어요. 저는 그래서 전문적인 공부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학 정석 6번 보고 공대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로봇을 실질적으로 좀 만들고 그런 기계공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상상력, 창의력, 도대체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하시는데, 제가 되게 쉬운 어떤 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그 명사와 우리 동사나 형용사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상 쓰는 이런 말. 그런데 명사와 동사를 익숙한 건 밥을 먹다잖아요. 그림을 그리다예요. 그림을 그리다인데 그 두 개의 조합을 다른 생뚱맞은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림을 먹다, 그림을 지르다, 그림을 풀다, 그림을 뭐 끼다, 뭐 이렇게. 그러면 기존에 다른 방식으로 사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얘기를 한 아이디어가 바보 같고 멍청하고 이상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예술 배우는 수칙 넘버 원이 뭐냐면 기존의 방식에 반대 방향 180도 돌아가서 해라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니 꼭 그렇게 염두에서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오줌 싸고 왕따에다가 친구 없었다고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되게 저도 흐뭇하고 자랑스럽고 뿌듯해요. 제 자신한테. 근데 그런 계기는 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에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말 진솔한 자기 고백까지 덧붙여졌는데요. 네, 다르게 생각해보는 거. 오프 더 레코드로 해주세요. 오줌 싸게. 이 부분에서 못 들으신 걸로 오늘 여기 나가시는 순간 있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저도 오줌을 쌌거든요. 아니 여기 갑자기 분위기가 왜 오늘랑 공감대가 형성되네요. 네, 앞으로. 아주 여기 좋아요. 선의적인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가요? 필수 요건은 아닌데 오늘 공감대를 발견한 거죠. 필수.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은 공감하는 요리 식당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네 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토크 자리가 아니라 즐거운 흥미진진한 토크 자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이라이트 시간이잖아요. 저도 여기 앉아있으니까 정말 이 창의 대가에게 뭔가 이렇게 기를 받는, 저도 창의적으로 변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쉽게도, 네, 시간 관계상 더 질문을 많이 준비한 건 많았는데요. 네,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유익하고 명쾌한 말씀 해주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